민생쇼 많이 하잖아요. 쇼를 하는 건 좋아. 그럴 수 있어. 뭐. 쇼니까 문제인 거죠. 한 2,000번 가면 그 진정성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할 텐데 술 먹다가 그 다음날 숙취가 없는 날은 꼭 기어 나오는 느낌?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게 뭐냐면 그 노후주택 안전진단 관련한 그 원희룡하고 오세훈을 이제 대동하고 나타나요. 근데 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얘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 수도권 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 여론조사도 그렇고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도 그렇고 예. 다 디비졌잖아요. 강남 3구 정도 제외하고 나면 이준석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한 4석 얻는다 하니까 서울에 가면요 구도심이나 이런 데 가면 재개발할 곳들이 많아. 근데 거기 가서 지금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노후주택 안전진단 생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저게.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민생 이야기 하고 싶은 거고 저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저 안전 진단이라면 이거 지어진 지 뭐 기한 연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잔뜩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표심들이 움직여가지고 국민의힘 찍게끔 만들려고 하는 저 뻔히 보이는 의도. 그러니까 표팔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개발을 하려면은 안전진단 해가지고 이게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재개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 제안하는 건 지은 지 30년 지난 거는 무조건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30년은 뭔 30년이냐 25년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지금도 순살 아파트라고 철근 안 넣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30년 동안만 살 거니까 대충 짓자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 앞으로의 건축법은 탄소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택이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뭐 빌라가 됐든 어떤 식으로 짓더라도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게 전력 효율을 어떻게 재생산하는 주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짓고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뭐 연한 지나면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 에너지 문제, 뭐 이렇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문제 이런 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있어 집을 30년 만에 짓고 허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에요. 네. 원래 이제 집 하나 지어갖고 100년 쓰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뻔히 속이 보이잖아요. 국민 이해한 척은 해 이런 거 하면 뭐 저 오래된 집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 그 재개발 그러려면 또 이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있어서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 만약에 재개발 추진하잖아요. 완성되는데 보통 한 15년 걸립니다. 막 조합 만들고 해가지고 동의서 받고 해가지고 허가 나오고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 성장률을 올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 대가리 속에.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 위하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대통령이라면요. 지금 우리나라 빈집 엄청 많아졌잖아요. 예. 지금 아마 120% 정도 지어져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강남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집 꼴리는 대로 이걸 생략하자고 이야기하면 될까? 집 하나 지어가지고 30년 만에 허물어요?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그럼 여러분들 버려라. 보시기에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있지. 내가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세만 받아 드시고 계시다가 저축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집 지을 돈 없는 건 사실일 거야. 예, 예.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이제 뭐 조합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한 집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아파트 시대 끝났습니다. 어디 가나 뭐 여기 주위에도 보면 열받는 게 뭐냐면 양쪽 다 아파트가 30층이야. 이 건물이 5층짜리거든요. 그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겨울에 빌딩풍 겁나 불어. 근데 나는 고층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예. 인간미가 없어가지고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그게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주택단지로 되어 있는 곳은 다시 이제 재생 사업을 벌여가지고 인간미 넘치는 가게 동네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어디다가 아파트 짓는 것만 연구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에 심각한 게 그 층간소음 문제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아파트여도 외국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그 분쟁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외국에는 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똑같은 빌딩이라도 아파트에는 층간소음이 있는데 백화점에는 층간소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상업용 빌딩을 지을 때는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만들 때는 벽을 기둥 대신 사용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층간소음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적게 들고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하면 그 집의 내구성도 안 좋아지고 층간소음도 심각한 거예요. 소음이 벽을 타고 올라온다는 예. 게 그런 그러니까 거구나. 이게 아파트의 어떤 공법 자체에 대해서 이 건축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풀어놓고 아파트만 지어서 팔게 만드니까 층간소음은 해결이 안 맞아. 되고 네. 싸움은 국민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무슨 전문가랍시고 저런 소리 했을까? 뭐 하나 찾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건설 비리 내가 수사해봐서 안다 또 이런 걸까? 삼부토건 형님들하고 골프 좀 쳐봤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아 좀 아는 척 좀 하지. 삼부토건이 있었구나. 그러네. 지금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안전 중시 안 하다가 또 이태원 참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오직 돈밖에 없고. 근데 이 과정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 울산에 박성민이라고 의원이 있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박성민. 얘가 윤석열하고 새벽까지 술 마셨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야. 씨발 진짜. 하기야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술만 많이 먹어준다면 누군들 뭔 상관이겠습니까? 술만 먹어주면. 근데 저 박성민이가 진짜 얼굴 처음 본다. 진짜 처음 봐요. 와. 저기 울산에 김기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다 떨어질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울산 그 구도심 빼고 나면 민심 진짜 안 좋다며. 근데 울산에 사는 저런 사람이 윤석열하고 새벽까지 술 마셨다. 거짓말 아닐 거 아니야. 진짜일 것 같아요. 거짓말이면 앞세기잖아 저거. 네네. 가짜 뉴스죠. 아니 그리고 정말로 윤석열을 뭐 내가 이용할 상대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걱정되고 같이 술 마시고 고민을 나누는 사이라면 나 대통령이랑 새벽까지 술 마셨다는 일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TV조선이 보도를 해서 더 신빙성이 있네요. 지난 14일 울산에서 열린 한 봉사단체 모임에 참석해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12시까지 그 후로도 밤새도록 전화를 걸었. 그 술만 이상해. 먹으면은 그 전화하는 버릇 있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렇지. 예, 잔이 이렇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랑 헤어진 뒤에 찌질해가지고 계속 깨우는 놈들이 있죠. 근데 아니, 저는 진짜 이게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이때 윤석열이 네덜란드 갔을 때가 김건희의 디올 가방 사태가 터졌을 때고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할 때 아니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네덜란드 가서 이렇게 술 마시고 잔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정이 촉박했는데 이때는 대기업 만찬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없잖아요. 네덜란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호텔방에 술 마시고 같이 놀아줄 사람 없는 거야. 김건희는 같이 놀아주겠어요? 빨리 자면은 잘하고 이제 이렇게 했을 텐데. 할 거냐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구한테 전화하지?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잔이 이거 한 거죠. 자, TMI. 박성민이 어떤 사람인지 저 단어는 떠올리지 마세요. 그냥 궁금하신 팟캐스트 분들은 새날 들어와서 보시라고. 네, 뭐 박성민 쪽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총선 때 그랬던 거고 네. 나중에 그 박성민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아요. 구형을 받습니다. 선거법 위반. 근데 이거 벌금 근데 30만 원으로 끝나. 100만 원 구형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많이 봐준 느낌이 있는 거죠. 이상하네요. 이경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500만 원 구형하고 법원에서 500만 원 선고했잖아요. 네. 신기하네요. 진짜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거 비추어 봐도. 네. 왜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기영 같은 경우는 그게 보복 운전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거예요. 내가 보복 운전이라 느꼈을 수는 있는데 그 인지 못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운전하다가 앞차가 서니까 나도 섰어. 그걸 보복 운전이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구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 수사관들이 봤을 때 그게 보복운전이라고 판단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그런데 검찰이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500만 원을 그대로 구형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게 있었다는 게 인정이 됐을 때나 나오는 건데 보통은 검찰이 500만 원 구형했으면은 뭐 200만 원이나 300만 원 나오는 게 통상이잖아요. 여기 저기처럼 100만 원 구형하니까 30 나오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요거 지금 관련한 무슨 미투 뭐 관련한 것도 저기는 성폭행이잖아요. 의혹이 사실이 어떻든 간에.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정말 친한 사람과 술 취하면 약간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다음날 이불킥하고 전화해서 사과하는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당시엔 문제도 안 됐던 일이고. 네. 그 상황을 갖고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추행도 아니고 희롱 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20년 전의 일을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의 잣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예. 쟤네들은 저 박성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저 또 한 놈이 있었잖아. 뭐 성폭행 의혹이 과세현이 그렇죠. 까가지고 네. 했던. 예. 네. 걔도 돌아오잖아. 공천 받잖아요. 목격자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시고 어차피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빚내서 집사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얘네들은 세력이 그런가 봐. 아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인정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성장률을 올리는데 건설 중요하죠. 그 저 민주정부라 그래서 저 건설 뭐 아주 내팽개쳤던 건 아닌데 네. 방향성을 건설에만 기대가지고 계속 뭐 재건축 관련해서 이거 다 재건축하게 해줄게.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재건축이 오히려 안 되지. 그러니까 건설을 하면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게 금리와 또 맞물렸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설 회사를 살리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바보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우리 동네가 이제 강서구인데 김성태가 뭐 고도 제한을 빨리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혹할 수 있는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지금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진짜 표심을 얻으려고 아까 윤석열이가 뭐 재개발 꿈꾸는 국민들 때문에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버려라 이런 정책을 다시 한번 내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꼼수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압도적 세계 1위가 가계부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재건축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빚내야 되잖아요. 네. 집 사는 사람만 빚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다는 건 다른 말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비할 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크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경제를 비판할 때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국가 부채가 비율이 너무 높다. 미국도 150%인데 일본이 왜 250%가 넘냐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일본이 경제가 한참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이 져야 하는 그 질 뻔한 부채를 정부가 다 대신 부담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그 일본 국민들의 소비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고 계속 최소한의 어떤 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 버텨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너무 과도한 부채 때문에 소비 능력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전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소비력이 없으면은 기업의 제품을 누가 사줍니까? 그러면 세금은 무슨 돈으로 내고 그러면 기업도 정부도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악순환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뭐 OECD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모든 국민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도 아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은행들의 목줄을 쥐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 아마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셨을 텐데 은행권 금리 뭐 4% 이상 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이제 300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 맞아요. 오늘 문자 왔어요. 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딱 얼때 들었을 때 뭐 평균적으로 85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대출 200만, 대출 2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뭡니까? 돈이 없으니까 계속 뭐 임대료 내고 생활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쓰게 되는데 그런 정책은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청년들 빚 갚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도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야, 니네 지금 요즘에 빚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들 목 조여가지고 니네들한테 이자 돌려줄게. 니네들 은행 일시적인 돈 많이 버는 거 되게 싫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괘씸하게 하더라고요. 야, 진짜 난 이 정권 보고 있으면은 그냥 한심하다. 완벽한 정권 없죠. 문재인 정부 완벽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이재명 대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질이 너무 떨어져. 즉흥적인데다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애가 유식한 척을 해버리면 네. 진짜 똑똑하고 아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못하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미쳤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아이가 미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거죠.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어떤 시점이 들어서도 정확히 말하면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처럼 아주 한 30년 동안 저성장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이걸 잠깐 탈출해가지고 반등할 거냐가 정권에 달려 있는데 이번 예산 짜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 아까 그 가계부채나 이런 걸 보면 나는 좀 부러운 게 일본이 가계부채가 65밖에 안 돼요. GDP 대비 한국이 102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일본은 가계부채를 지게 하지 않고 정부가 국가가 빚을 많이 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체 뭐야 이게. 그래서 저것 맞춰보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했던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문재인 케어였어요. 내가 병원비로 쓰는 돈은 좀 줄여주자. 국가가.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올린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 매월 들어오는 현금 수입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될 의무적으로 써야 될 돈이 줄어들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그 소득이라는 건 나한테 현금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쓸 돈을 줄여줘서 그러니까. 쓸 돈을 장기적으로. 줄여줘서 실제로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수 정부가 보수 언론들이 이게 뭐 최저임금 이슈로만 다 몰이를 해가지고 악마화 시켰죠. 지금 최근에는 총선용 선심성 그런 것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이자율 같은 경우라던가 뭐 갑자기 요양병원 뭐 이야기하면서 요양비를 뭐 보조해주겠다는가 이런 것들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너 춥구나. 어머 발이 얼었네. 내가 오줌 싸주고 갈게. 딱 이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춥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외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그리스 다음으로 대한민국 재정건정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국가 재정건정을 생각하기 위해서 국민들 빚지게 하고 이거를 결국 국민 파산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뭐 지금 압도적 세계 1위 가계부채 이게 외환 위기만큼 그러니까 더 위험하게 온다. 외환 위기만큼 올까요? 전 심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연말에 지금 이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과 얘기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경제 언제 좋아져요? 너무 안 좋아요.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안 좋아져라는 얘기가 거의 100% 넘어갑니다. 그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게 국가 재정이 건전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 5글자 말만 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좋은 거다. 그래야 살림살이가 튼튼한 거다.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우리나라보다 뭐 조금 더 뭐 많든가 적든가 뭐 2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는 나라 형편이 좋아서 그렇게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을까요? 망할 직전에 올라. 지금 그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나라하고 비교합니까? 그냥 이쪽 분들 설득시키려고 이 주제를 갖고 왔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물이 안 나와. 말하자면 경제가 안 돌아가. 쫄쫄 말랐어요. 그럴 때 물을 콸콸 쏟아지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마중물을 부어야 돼. 혹시 알아요? 펌프로 물 하는 거? 비유가 그런 거지. 근데 돈 안 쓰겠다고 지금 역대급 무슨 저 긴축재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몇 개를 살리긴 했는데 이런 짓을 하면서 뭘 잘 모르는 자가 우리가 성장률이라는 건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개인당 얼마씩 나눠줬어. 그러면 빚이라고만 생각하는 건 돌대가리들인 거지. 왜? 그렇게 해서 풀려서 경제가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분모가 커져서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성장률을 내수로도 돌리고 수출로 돌리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코로나 때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성장률이 저렇게 좋냐? 이 코로나 시국에 1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 그런 마인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다 인식을 갖고 이직 노인들 선동해서 국가 재정이 비어서 건전 재정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대국민 사기다. 그 속에 들어있는 무도는 뭐냐면 부자들 세금 덜 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라가 사실 망해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다수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얘네들은 이 어려운 국면에서 챙길 걸 다 챙기고 아까 정문에 이야기도 했지만 골 때리는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범죄자가 3억 원 영범을 났습니다. 그 부인은 장관 임명되고.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가 경제가 힘들 때 정부가 돈을 써서 돈을 더 쏟아부으면은 가격이 그러니까 이 물가가 더 오른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명백한 거짓말인 게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대공황이 왜 생겼습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미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정부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윤석열 말대로면 대공황 때문에 인플레이션 나왔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공황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지갑을 닫았어야 돼요. 근데 그때 미국 정부는 왜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얼핏 들은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그게 맞겠거니 해서 계속 반복하는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경제수석이 이번에 기재부 장관으로 갔잖아요. 나라 경제 말아먹은 우리 상목이 최상목이가.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윤석열과 결이 비슷해가지고 계속해서 참모들이 이야기할 때 그 결로 장단 맞춰주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진짜 머리가 좀 되고 어떤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술 처먹을 때 특수활동비로 소고기 처먹으면서 지들끼리 우리나라 딱 극우 유튜버 수준으로 알고 있는 애를 실제로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죠. 딸랑딸랑 하는 애들만 대통령님 말씀이 맞다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제가 또 있으니까요. 자, 이창섭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이창섭님 소콜 마시다 보니 오타 났네. 이재명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아까 애재명이라고 쓰셨거든. 다음에 이창섭님 윤석열 탄핵 가즈아 제발 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